자, 우리 문법 간단하게 보고 갈 거고요. 그 문법에 우리 높임이 나왔어요. 그쵸? 높임은 지금 어떤 학교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지금 어떤 학교는 2학기 시험 범위이기도 해. 그래서 높임법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주체 높임, 상대, 객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실현 요소가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체 높임에는 이렇게 간접 높임이라고 해서, 이 개념이 아마 11번으로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 간접 높임이라고 해서 높임의 대상인 주체,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 뭐 신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주체의 소유물이나 이제 가족을 높이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주체의 간접 높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11번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높임의 요소를 한번 찾아볼게. 그러니까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하셨다. 자, 이거 어때? 하시었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오면 깨서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 그리고 깨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체를 높이는 것들이죠. 그렇죠? 사실 나머지도 다 그래요. 이제 시, 깨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만 좀 상황이 다른 게 이 많으시다의 시라는 이 서술어 부분, 이 많으시다의 주어가 사실 잘 보면 책이에요. 음. 그래서 이 주체는 그 앞에 있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라고 하는 내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교수님이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제 그를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소유물인 책. 자, 이것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린 이런 것을 이제 간접 높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간접 높임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 사실 이 간접 높임은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음. 즉 서술어에 해당하는 그 주어가 이 많으시다에 해당하는 주어가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책이잖아요. 다른 것을 보시면 이 하시었다는 주어가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가셨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어는 엄마죠. 부르시다의 주어도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고요. 이 되셨다의 주어도 잘 보면 이제 당연히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많으시다의 주어는 책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했을 때 글쎄요.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이제 지금은 주체 높임에는 이렇게 직접 주체 높임이 있고 간접 주체 높임이 있다. 이 간접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체의 관련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그 개념이다. 라는 것만 일단 지금은 알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보고요. 자, 12번 문제까지 보고 우리 독서로 한번 가볼게요. 12번 문제도 이제 뭐 높임이랑 연결이 된 거잖아. 그치? 자, A 같은 거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 그죠? 이렇게 깨서와 시를 통해서 선생님이라는 주체를 높였네요. 자, 주체 높임이 실현이 됐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이제 들이다라고 해서 이 들이다라는 이 특수어휘죠, 그죠? 자, 특수어휘, 그리고 선생님께, 자, 이렇게 깨라고 하는 조사하고 특수어휘를 통해서 자, 객체를 높이고 있죠. 자, 깨서 쓰면 다 주체예요? 네, 맞습니다. 자, 깨라고 하는 이 부사 격조사를 쓰면 다 객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죠? 자, 또 네가 선생님을 직접 뵙고라고 해서 여기는 또 뵙다라고 하는 역시나 특수어휘가 나왔죠. 자, 이 뵙다라는 특수어휘는 우리가 사용했을 때 이제 어떤 높임을 이야기하니? 당연히 객체 높임이죠. 선생님, 뵙다라는 서술어가 쓰이면 언제나 그 문장에서 이 객체를 높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이렇게 우리가 뵙다라는 잘 생각해 보세요. 뵙다라고 하는 이 높임을 나타내는 이 말은, 이 용어는 결국은 이 문장에서의 대상이 친구였다면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친구를 뵙고 이래? 아니죠. 우리는 높이는 대상, 뭐 선생님이나 엄마. 사실 그 문장 속에서의 그 대상이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뵙다라는 서술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뵙다라는 스스로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 문장에서의 객체를 높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용어를 해 주셔야죠. 자, 조사께서 그리고 시를 통해서 주체 선생님은 높인다. 맞죠? 자, 조사께 하고 들이다를 통해서 객체 높였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특수어의 뵙다 사용. 자, 특수어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특수어의 뵙다를 사용해가지고 서술의 주체? 뭐이? 아니지. 자, 대상이잖아요. 그 문장의 대상. 즉, 서술의 대상은 우리가 객체라고 하죠. 그래서 객체인 선생님을 높였다라고 해야 됩니다. 음. 자, 이 정도 보고요. 우리 지금 부분 변동은 좀 넘어가고 독서로 하나 가볼게요. 지금 7페이지로 갈게요. 자, 우리 독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지금 선생님이 보려고 하는 그 지문은 그 철학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낯선 느낌 받을 수 있고 좀 어렵다는, 좀 뭔가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제재의 글을 읽을 텐데 생각보다 이 철학 인문 제재의 그 출연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작하는 거라 좀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기분은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자꾸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순간 조금은 읽기가 편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가 한 번씩은 다 읽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문단 체크를 좀 해보시고, 음. 그리고 지금 내용 자체가 또 역시나 뭐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라면 뭐 간단하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일단 1문단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어가 뭐였어요? 얘들아, 이 코나투스죠, 그죠? 이 코나투스를 이해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어떤 사상가 이름이 하나 나왔고요. 이 스피노자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 사상가의 그 논리를 이제 우리한테 쭉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실존하는 모든 사물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실존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가? 우린 어때요? 우리도 실존하는 어떤 사물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나요?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니까. 그래서 일단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느낌으로 모호하게 읽지 마시고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과 자세를 좀 시각을 가지고 이제 글을 한번 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코나투스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 다 노력을 한다. 실존하는 모든 것은 다 노력을 한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걸 코나투스라고 한다. 음. 그리고 또 이 정신과 신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았던 분은 이제 이렇게 했어. 이 문장도 그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정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신체적인 영역,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좀 하나로 봤대. 그거를 너무 개별적으로 딱딱 떨어뜨려서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지 않았고, 그것을 좀 하나로 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나눌 수 없는 개념이죠. 누구에게? 스피노자에게, 그치?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는, 이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 결국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이 실존하는 것들은 모두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것 중에 정신과 신체에 관계된 것, 자, 이런 코나투스를 충동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를 이제 충동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인간도 어때? 인간도 이렇게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읽다 보면 어때?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일단 충동이 있는데 이 인간의 충동은 좀 다른 점이 있죠. 무엇과 동물하고. 그래서 동물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신의 충동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정신과 신체에 관련된 어떤 충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충동을 이 인간은 의식할 수 있다. 이것이 동물과 차이점이랍니다. 음. 그래서 이 인간의 충동을 뭐라고 한다? 욕망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건 어때? 동물에게 있는 거는 아니지, 그치?
자기의 충동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인간만의 코나투스가 되죠. 그래서 그걸 욕망이라고 한다. 음. 결국 즉 결론이죠. 인간에게 코나투스란 뭡니까? 이렇게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결국 욕망이래요. 음. 자, 인간에게 코나투스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음. 자,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해당하는 그 인간의 코나투스, 그치? 그 인간의 코나투스를 지금 뭐 했다? 정의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음. 자, 인간의 코나투스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문단이에요. 이제 이 문단 읽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얘들아. 인간은 언제나 그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언제나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자, 이런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타자와 관련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타자로부터 받은 자극에 의해 우리 이런 신체나 뭐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능력이 이런 것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대요. 음.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신체와 감정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빼문단의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감정을 신체의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하나로 본다라는 표현하고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이 신체가 변화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표현. 자, 이런 관련성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갔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 감정을 신체의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처럼 움직인다라는 내용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도 올라가고 또 반대로 능력이 좀 떨어지면 슬픔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코나투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또 보시면 이제 이런 지점입니다. 음,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든다. 언제?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건 결국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줄어드는 것.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나투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치? 결국은 신체적 활동 능력도 증가시키는 거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래요. 음. 자, 이제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제 가장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음, 이 문장. 이제 선문단은 이제 선악의 개념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건데, 이 한편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전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인간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이제 이것이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 그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좀 별개로 이제 선악의 개념하고 이 코나투스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그런 전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음. 하나의 사물이 있대요. 또 다른 사물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때로는 선이 되고 때로는 악이 된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겠죠. 어떤 관계, 그치?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문장이죠. 그 이 문단의 핵심적인 문장이었잖아. 그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보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게 뭐지?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 자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서적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음, 그래서 이것을 정서적 차원에서 설명하면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건 슬픔을 주는 모든 것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아마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결국 우리는 이제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이 선을 언제나 행하려고 하고,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체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 일의 하나라는 거죠. 결국 선을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사문단에 보면은 이렇게 코나투스인 욕망을 그래서 긍정해야 하고 욕망에 따라 이제 그대로 행동하라고 이야기한대요. 음.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자연스럽게 충분히 우리가 전달받은 앞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너희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슬픔을 거부해야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 기쁨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곧 선인 거죠. 그것이 곧 선을 추구하는 그 행위와 그냥 그대로 같은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니까 타자와 함께 자기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문제로 가가지고요. 우리가 이 근거 범위 정확하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금 코나투스의 의미, 코나투스가 무엇인지, 자, 이거거든요. 의미라고 하는 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코나투스의 의미, 코나투스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설명되었니? 당연히 설명되었죠. 일단 1문단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음, 이건 뭐 찾지 않더라도 1문단에 뭐 너무나 이것 자체가 그냥 그 중심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자, 정신과 신체의 유래. 정신과 신체의 유래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정신과 신체의 관계.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유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생이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3번부터 근거 범위 찾아보세요. 그 감정과 신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니? 얘기했죠. 어디에? 이 문제. 자, 뭐 당연히 아까 선생님이 사실 체크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감정을 신체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다. 자,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신체가 변화한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본 거. 결국은 얘들아,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이것은 감정과 신체를 나누지 않는 개념과 그냥 그대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지점이 지금 20번 문제의 3번 선택지 근거 범위였고요. 4번 정도까지만 볼까요? 근데 4번에 보면 감정과 코나투스의 관계, 자, 이랬어요. 자, 감정과 코나투스의 관계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것도 아마 이 문단에 있었을 텐데, 마지막 선생님이 체크했던 그 문장 잡아줘도 되겠네요. 결국 감정과 이 코나투스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실 그 앞문장부터 잡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을 느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슬픔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보입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범위 근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에는 근거 범위를 찾지는 않겠지만 너희들도 대답할 수 있는 형태인지 한번 보세요. 너희들 스스로 한번 찾아가서 체크해주세요. 코나투스와 관련한 인간과 동물의 차이. 마이온단에 있었죠, 그렇죠?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나요? 네, 있죠. 음. 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자기의 충동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21번 문제인데, 자, 이게 3점짜리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보기를 읽어
보고 또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실제 본문과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 보면은 일단 이런 거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욕망을 인간과 세계의 본질이라고 봤다. 사실 이건 욕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작했던 그 지점하고 좀 맥락이 유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본질로 보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읽다 보니까 결국 이 쇼펜하우어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고 채워도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 욕망의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을 사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욕망을 부정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네요, 분명히. 음. 우리 본문에서 이 스피노자의 욕망은 어땠어요? 지금 기억나는 키워드만 좀 보더라도 이 스피노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쁨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대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피노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래서 긍정해야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선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잖아. 그치? 그래서 시작은 이제 유사했을지언정 이제 이어서 쭉 흘러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다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쇼펜하우어는 그 스피노자처럼 욕망을 부정적으로 스피노자처럼이라고 해야 돼? 아니지, 그치? 음. 또 이번에 둘을 묶어서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인간은 욕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랬니? 인간은 욕망에 따라 그러니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어디니? 스피노자잖아요. 그쵸? 자, 3번. 부정 너희들이 할 수 있겠죠.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삶을 욕망에 결핍이 주는 고통. 자, 이렇게 스피노자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쵸? 자, 쇼펜하우어는 가능한데 스피노자는 안 되잖아요. 자,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에 달리 욕망을 본질로 본다. 이 욕망을 인간의 본질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 둘의 공통점이 있죠. 그죠? 둘의 유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와 달리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마지막 문제인가요? 이 선악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이죠, 그렇죠? 선악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어떤 뭐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그대로 3, 4문단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건 선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선악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이제 바로 틀렸다고 해주시면 너무 좋죠. 선악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다. 어때? 틀렸지, 그치? 이유가 뭐지? 이 스피노자는 선악을 어떻게 정의하기 시작했니? 아까 선생님이 그렇죠. 읽다가 실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악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을 짓냐면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선이 되기도 악이 되기도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선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어떤 사물은 무조건 악이고 어떤 사물은 뭐 무조건 선이고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아니죠. 선악이라고 하는 건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우리 두 번째 좀 길이가 가장 길었고 또 지문에 대한 그 문제도 좀 가장 많았던 자, 12페이지로 오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범죄와 관련하여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지금 선생님이 이 질문을 다 읽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자, 또 역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잠깐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너희가 풀었던 그 문제의 근거 범위를 좀 찾는 방향, 그리고 각 문단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잖아요. 자, 범죄란 이러한 것이다.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사람들은 여러 논의를 통해서 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범죄학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음. 우린 이런 문단을 정리할 때 간단하게 이 범죄가 무엇인가, 즉 범죄를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범죄란 이러한 것이다. 음. 우리 아까 전에 의미라는 말을 썼는데요. 의미라고 해도 되니? 당연히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1문단에서는 범죄를 정의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범죄학 탄생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학 탄생 배경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문단에서는 이제 범죄학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문단에 이제 너희가 읽어봤을 거예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니?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법적 규정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했던 그 당시에 이 지배 세력의 형벌 제도를 비판하다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게 18세기 중반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 관련된 표현 나오면 체크 좀 해주시고, 또 읽다 보면은 이 고전주의 범죄학의 대표 주자라고 해서 이 베카리아라고 하는 사상가 이름도 나옵니다. 사상가 이름도 나오면 좀 체크해 두시고요. 음.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은 좀 지나갔지만, 이 베카리아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이 범죄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범죄는 억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무엇이 더 나에게 이득인가? 이런 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지금 상황에 합당하게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비례해서 형벌을 만들면 결국 인간은, 범죄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형벌의 목적은 당연히 범죄 예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고전주의 범죄학의 주장이 각 국가의 어떤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입법 정책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답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의 뭐 법률을 뭐 다 따져보고 형사법률을 다 따져본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의 어떤 이 법률상에도 이런 입법이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아주 유사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단 봤지만 그 이 문단에서도 결국은 이 고전주의 범죄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 우린 이런 걸 배경이라고 하거든요. 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니?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장 줄친 거. 그 당시에 법적인 규정 없이 지배 세력들이 형벌 제도를 불합리하게 막 행했대잖아. 막. 자, 그래서 그걸 비판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린 이런 걸 또 역시나 출현 배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냥 그 이론의 내용이었죠. 그 이론의 내용이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영향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왔고. 이 글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흘러가니, 이제 그리고 다음에 또 니은 실중주의 범죄학이 등장, 그 다음 19세기 중반 이후에 또 이렇게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했고, 또 이 실증주의 범죄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런 것을 이유로 재범률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이 범죄학이 등장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또 역시나 출현 배경.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사실 이 실증주의 범죄학은 그 이전에 나타났던 고전주의 범죄학과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이 좀 드러나요. 읽다 보면. 그쵸? 왜? 이 실증주의 범죄학은 비과학성을 좀 비판했다고 했죠. 고전주의 범죄학의 비과학성을 좀 비판했답니다. 이걸 왜 비과학성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 이전에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사람이라면 이거거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그런 이득보다 결국은 뭐 행여나 이제 자기가 결국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게 될 그 형벌이 더 크다고 느껴지면,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니까 결국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질 거야. 자, 이런 입장이 고전주의 범죄학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고전주의 범죄학은 좀 비과학적이야. 자,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사상가 이름 하나 나왔고요. 럼브로써 나왔고.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이 실증주의는 이런 것들이죠.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범죄 기질을 좀 분석하고 또 그 기질에 맞게 교정하거나 교화,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자들의 유형을 좀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형벌을 좀 달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벌을 달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 한 4줄 정도 그 이후로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하기도 해요. 유형에 따라 형벌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게 뭐지? 그치? 애초에 범죄자의 기질을 타고나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비록 초범이어도 무기한 구금을 한답니다. 그런데 좀 우발적으로 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수감하는 것조차 좀 반대를 했고 이러한 것이 좀 집행유예 제도의 기초가 됐다. 집행유예 제도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집행유예 제도라고 하는 게 이 범죄자의 기지, 뭐 지금의 집행유예 제도는 이것과는 조금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유예라는 것이 좀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접근이 결국 우리도 아는 그 집행유예 제도의 좀 이론적 기초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영향성이죠. 영향이죠. 음. 뭐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이후에 뭐 범죄 심리학 같은 것에 아주 큰 뭐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네요. 자, 이 지문이 이제 길이가 제법 되는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단순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길이가 좀 길어도 내용 괜찮았죠, 그죠? 그래서 이 산문단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또 너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산문단에는 또 이제 환경범죄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또 새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연도도 또 나와 있네요. 1970년대 이후에. 또 이유도 뭐 때문이야? 이런 범죄 감소 효과에 대한 비판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음. 그래서 이제 환경 범죄학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환경 범죄학은 뭡니까? 결국은 환경과 그 범죄의 원인과 예방의 해법을 그 환경이나 디자인에서 좀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개념어가 나오게 됩니다. 셉테드. 섹트드가 뭡니까? 그래서 이 섹트드원 자체가 결국은 반드시 연결은 이렇게 환경과 디자인을 통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방향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 줘야죠.
자, 이제 문단 넘어갈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맞나요? 뭐, 이 오문단인데, 자, 여기에서는 그렇게 셉테드의 원리, 아주 다양한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읽지 않겠지만, 이제 자연적 감시의 원리는 무엇이고, 자, 또 그 다음도 체크 한번 해보면, 이제 접근 통제의 원리, 뭐, 영역성의 원리, 그리고 활동의 활성화 원리, 유지 및 관리 원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지막 오문단에는 결국 이 셉티드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원리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었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짧은 육문단이 있군요. 그래서 이 오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범죄학의 아주 다양한 이 셉티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아주 다양한 원리들을 지금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양한 그 목적들을 한번 본 거죠. 자, 이제 육문단은 이제 좀 독특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2005년부터 좀 이것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동안에 이제 이런 법과 정책 세트가 동시에 좀 강화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는 필자의 견해가 좀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의 견해, 즉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자, 이제 그렇게 33번 문제인데, 자,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우리 이 글의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이 글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자,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에 다른 관점과 비교했다. 사실 필자의 관점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시한 후에 무언가 또 진행이 됐나?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관점이 나타났다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의 문장은 뭐 당연히 적절하지 않게 되죠. 핵심 개념의 가치와 효용의 비유적 제시. 아이고, 비유 쓰이지 않았었고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네요. 통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설명했다. 통시적 관점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통시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변화나 어떤 특징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시간의 흐름에 기준을 두고 보는 것. 자, 그걸 우리가 통시적인 어떤 입장 관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절충 이런 거 없었고. 그 기억 같은 경우가 고전주의였고, 자, 니은은 실정주의였고, 그쵸? 자, 틀린 거 찾아라요. 자, 그럼 우리 본문이랑 또 어쨌든 연결도 해보겠지만, 자, 기억은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형벌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한 것 맞습니까? 맞죠, 그쵸? 자, 그래서 고전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어디였나요? 법적인 규정 없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자행되던 이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면서 이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니은은 범죄자들의 특성과 행위 원인을 바탕으로 그들의 유형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맞니? 맞지? 그치? 자, 어디였나요? 이것도 당연히 체크는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뭐 여기죠. 음. 그들의 특성과 행위를 연구해서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형벌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뭐 풀었으니까 알잖아요. 자, 3번 그쵸? 기억은 니은과 다르게 연구의 초점을 그 범죄 처벌보다는 원인에 두고 있다. 연구의 초점을 범죄의 원인에 두고 있어요. 음.
기억이, 고전주의가 범죄의 원인에 이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니? 선생님은 좀 전에 읽었지만 아직도 뭐 기억이 충분히 나거든요. 이거 지금 연구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니, 얘들아? 범죄 예방에 두고 있지 않나요? 자, 35번이고요. 지금 또 역시나 보기 주고 같이 또 연결해서 하게끔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 떠오르는 건 뭔가요? 자, 지문이랑의 연결성을 너희들이 스스로 좀 떠올리면서 읽어줘야 하는데,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니, 얘들아? 고전주의가 떠올라요. 그쵸? 음. 자, 이제 고전주의 입장이 그거였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다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형벌이라는 걸 만들면 결국은 범죄 예방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인간성을 기본 가정으로 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의 의사 결정 과정을 좀 설명하는 거래요. 즉,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먼저 모든 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 이익과 자기가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하고 실패의 위험을 비교한 다음에 이 범행의 실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발각될 환경적인 요건이 막 강화가 되면 결국은 범죄 실행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 때문이죠? 범죄 실행을 포기하는 게 뭐 때문인 거니, 얘들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또 전제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범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 선택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복이었네요. 그럼 적절한 걸 찾아라, 얘들아. 자, 베카리아는, 사상가 이름 나왔습니다. 그쵸? 자, 베카리아는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비판하고 갔니? 아니죠. 같은 입장이잖아요. 동조하겠고. 그치? 자, 이 선택 이론은 모두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니 도덕성을 바탕으로 합니까? 자, 도덕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합리성이죠. 합리성 그대로. 무엇이 더 나에게 합리적인가? 음. 이 선택이 누구에게 뭐 해를 더 끼쳐서 결국 이 사회의 도덕을 해쳤는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 이론 자체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뭐 그냥 그대로 합리성입니다. 자, 이론으로서가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한 것. 자,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했죠. 그쵸? 그럼 구분한 것은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서 정당성이 확보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 이 롬브로소는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은 비과학적이다라고 해서 비판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롬브로소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는 없게 되겠죠. 롬브로소는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을 비판하겠죠. 자, 세테드와 달리 합리적 선택 이론은 달리 이것은 음, 자,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이론이, 불가능한 인간이 범죄를 유발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라서 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내게 합리적이기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내게 가져다 줄 이익이 더 크다라는 합리적 선택이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지금 이 보기 내용에는 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이 셉테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지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쵸?
자, 36번 문제까지만 볼 건데요. 이제 보면 이제 보기에 이제 A와 관련지어서 이제 우리가 섹트드의 다양한 원리를 아까 체크만 해두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보기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꼈을까요? 글쎄요. 어떨까요? 지금 선택지 하나하나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키워드를 사용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접근 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음, 자, 사람들의 통행을 어떠한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니?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데 자, 답이 5번인 이유만 한번 볼게요. 지금 외진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거, 자, 이런 것이 그 영역성의 원리라고 해서 연결이 되었는데 뭐 당연히 아닙니다. 자, 영역성의 원리뿐이 아니라 사실 뭐 어떠한 것도 지금 뭐 셉테드하고 연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셉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음, 이 환경 개선의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즉 환경을 뭐 접근 통제를 하게 되던 뭐 아니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개방감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하던 뭐 아니면 뭐 관리를 잘하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시켜서 이 범죄 예방을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 개선의 요소하고 좀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이제 뭐 특정한 지점에 이렇게 카메라를 단다라고 하는 것은 섹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 개선과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